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미시건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아니 CPU, 근원 CPU 그렇게 높게 나올 때는 시장이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무려 5%나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더니 싹 다 뱉어내면서 아니면 더 뱉어내면서 마감을 했던 것이죠. 전체 지난 주말에 그림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형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낙폭이 컸고요. 뭐 아마존, 테슬라 이쪽은 뭐 5%도 넘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그다음에 역시나 버텼던 우리 반도체 주식들도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고 애플조차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뒤집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애플이 나빠져? 그 다음은 다 나빠진 거죠. 애플이 나빠지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나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가지게 됩니다. 자, 애플처럼 재고주 관리를 잘하고 그 관리를 잘하는 조차도 문제가 빠진다 그러면은 뭐 거의 다 빠졌다라고, 아이폰 안 쓸 정도면 이제 다 최악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악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적인 거는 반도체가 될 거예요. 애플은 우리한테 9월 달에 제품을 출시하는데 제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네, 앞단의 제작은 6월부터 시작합니다. 조립 과정은 7, 8월 달에 집중되지만 그 전에 부속을 만드는 애들은 6월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빠른 경우.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부속품의 조달은 더 빨라야 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세계 경기의 실적의 실적이 돌아서는데 아마도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빠른 위치를 점하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도체는 순식간에 2분기 실적 그렇게 좋게 만들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2분기 최고 실적을 까면서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재고가 너무 많이 늘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재고 조정이 들어갔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30%의 감산을 그냥 발표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발표였고, 자,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감산이 시작됐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년도에 캐퍼 증가율도 떨어졌다라는 거 이미 뭐 다 아실 거예요. 마이크론이나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제 물량이 감소되는, 재고가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년 이맘때쯤이면 재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재고가 없어진 상황에서 수요 측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팩트셋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항상 미국의 기업들은 나쁘게 얘기하죠. 공시 중에서 나쁜 공시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낮춰놔야 실제 실적 발표 때 좋기 때문에 항상 낮게 발표해요. 그래서 D-Day인 날은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는 게 미국 기업들이죠. 자, 그런데 그 폭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한두 번 정도, 한두 분기 나오면 아마 그게 거의 실적 하향치의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역실적 장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꺾이면 주가가 더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선행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선행성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선반영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그 모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애들 중에 순서가 제일 빠를 것이다. 역실적 장세도 굉장히 빠르게 왔고요. 지금 걔네들은. 그리고 역실적 장세가 해소되는, 즉 재고가 해소되어지는 국면도 반도체가 아마도 가장 빠를 것이다. 자,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시점이냐? 지금부터 감산을 시작했으니 내년 연말쯤에는 지금 쌓아졌던 재고가 해소되는 것들이 아마도 보일 것 같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가는 그때 몰라요? 내년 연말에? 아닐걸요. 선행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 실적 피크 1년 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이번에. 그렇죠? 예, 그렇으니까 이번에는 또 반대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왜 안 빠질까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야죠. 이성적으로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더 빠질 건데 앞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하락을 할 건데 애널리스트들의 삼성전자의 목표가 그다음에 이익 전망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반토막 내지 않았습니까? 이익이? 근데 왜 주가가 안 떨어지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어.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는 내년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선행성을 반영할 때. 근데 어쨌든 하여튼 뭐 주가는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자, 심리도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네. 자, 21 익스트림 피어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15 정도 떨어지고 나니까 반등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내 심리는 가장 불안하지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나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신나는 때가 온다라고 뒤집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하루 만에 그렇게 바꾸기 있기 없기. 네, 오늘장 한마디는 그겁니다. 이 지난 주말에 심리도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치가 5.1%로 올라갔죠. 이전에 4.7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하겠구나. 그럼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에 시장이 패닉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위기이냐 기회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누구는 위기가 발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거대 자본들은 빠져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이냐 기회이냐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살펴보죠. 데이터로. 일단 이번에 11월 2일 날 75bp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1%는 아닐 것 같고요. 75bp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75bp가 되고 나면 금리가 어떤 수준이 되냐면 3.75에서 4.00이 됩니다. 이러면 중립금리 훨씬 이상입니다. 그쵸? 3.75에서 4.0%의 금리가 낮은 금리라고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요. 높은 금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FOMC가 언제 있냐면 12월 14일 날입니다. 한국 반영은 15일이고요. 자, 시간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한 달 반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달 CPI가 나올 겁니다. 이번 11월 2일 날의 FOMC는 우리가 이번에 본 9월 CPI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75bp 확률이 매우 높다. 1%까지는 아닐 듯하다. 그러니까 75bp 확률이 높다.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FOMC까지는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10월 달 CPI가 나올 것이고요. 다른 데이터들이 나올 것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앞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5.1% 나왔다는 건 무슨 5.1%예요? 전년 대비 5.1%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년 대비 얼마가 나올 거냐는데 자, 생각해봐요. 1년으로 시간의 테이프를 돌려서 보면 1년 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미친 듯이 고공행진했던 시점이 언젠가요? 네, 딱 요맘때 수준이에요. 4, 4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전년 대비로는 올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 0.0%면 전년 대비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전월 대비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치가 사람 속이는 건데 전월 대비 하나도 안 빠지면 예를 들어 0.1% 정도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년 대비는 어떻게 된다? 10월부터는 그 정도 나오면 전월 대비 그 정도 나오면 꺾인다. 전년 대비는 꺾인다.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비심리, 기대 인플레이션 등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12월 달에 75bp를 올리면 4.5에서 4.75입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2월 달에 75bp 올리면. 왜냐하면 최종 금리가 지금 얘기가 조금 더 올라간 게 5%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12월에 75표 올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유지하는 무기 외에 추가적인 무기 쓸 게 거의 없어진다는 걸 시장이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장은 뭐 어떻다? 시장은 돈은 많아요. 시장은 돈은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 중에 실적 괜찮고 그 5%의 그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회사 채금리 8% 10% 되는 거를 견딜 수 있는 업체들은 주가 하락을 멈출 수도 있죠. 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금리는 75가 아니라 50이 나올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덜 인플레적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왜 50bp를 올리더라도 금리는 4.25에서 4.5예요. 낮은 금리 아니죠. 충분히 합리적인 금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12월 FOMC 이전까지의 경제 상황 어찌 될까 한번 살펴보면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팩트셋에서 얘기하는 전 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을 보면 한 2%대밖에 안 나와요. 그 전에 막 두 자릿수였거든요.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팩트셋의 그 3, 4분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나 이런 것들, 기업 실적들이 더 떨어질 것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면 어떤 게 바뀔까요? 고용이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이미 우리가 인텔이라든가 갭 등에서 구조조정, 인텔 뭐 5천 명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고 있듯이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거예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내년도 증산이 확 줄어드는데 인원을 뽑아야 얼마나 뽑겠습니까? 그리고 구조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우리가 최근 몇 주간 계속 확인했죠. 좀 늘어나 있어요. 조금 늘어나요. 조금씩 늘어나요. 라고 얘기했죠. 이게 더 가속화될 확률은 4, 4분기가 더 높습니다. 12월 FOMC 있기 전까지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 그렇고, 그다음 유가 볼까요? 유가가 계속 각 피셜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펙하고 감산을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동원령을 내리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감산이 아니라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정책에 러시아가 이탈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재미난 건 이제 최근에 유로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180유로 언저리에 있는 렉라인이 깨지려고 한다. 깨지면 죽 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됐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죠. 자, 왼쪽에 빼쭉하던 그 자리가 180유로 자리예요. 예.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지면서 142유로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 가격 떨어진 거 봐서는 유가에도 서로 간에 피드백을 매길 것이기 때문에 유가 흐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뭐 매출 빠진 거는 뭐 의미는 없을 거고요. 감산을 하겠다고 해서 9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 꺾이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유가가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그 어떤 원자재가 상승의 최선단에 있었던 가스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I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뭐 렌트비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CPI가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오른쪽 끝에가 이제 2022년 9월 달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더 마이너스 이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두텁게 두 자릿수로 툭툭툭툭 나온 게 뭐냐면 전부 에너지 가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CPI 증가의 그 연초에는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 6월까지 영향을 미치다 7월부터 꺾어졌죠. 7월부터 꺾어지면서 두 자릿수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두 자릿수 꺾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CPI가 하락하는 걸 보았는데 이번에 보시면 들 빠졌죠. 그리고 10월 달에도 현재 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어떠냐? 식품, 제일 위에는 식품이죠. 식품은 0.몇 %씩 계속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가 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다음 전기세도 좀 올라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지금 유스드카 나옵니다. 유스드카가 상반기에
상당히 그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막 해석했던 부분 아니에요? 자, 얘가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로 좀 돌아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세 개는 계속해서 그 플러스예요. 그게 보면 집값, 그 다음에 이동비용, 예, 그 다음에 메디컬 케어, 그러니까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CPI를 자극하고 있는 대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동비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가와 연동될, 후행해서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 유가의 흐름 따라 어떻게 되느냐는 거고. 자, 집값 고공행진하는데 우리가 집값은 이제 내일 케이스더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나옵니다. 자, 이번 주 스케줄까지 한번 봐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국 카카오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화요일 날 뭐 다양한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그 오늘 저녁에는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뉴욕 연은은 아주 중요한 연은의 그 그 연방은행이죠. 아주 중요한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케이스더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거 뭐 옛날 거라서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거 저희가 이거 데이터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거 10월 달께 나올 건데 이거 저희가 좀 잘못 쓴다. 어쨌든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톰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발표 있고 29일 날 그 실질 GDP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고 기업 실적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30일 개인 소비 지출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들 앞에 있는 그 숫자 월은 잘못한 거니까요.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 어쨌든 요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그 요거에 따라서 시장 뭐 영향을 받겠죠. 자, 어쨌든 집값이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얼마야? 6.81이에요. 6.81이면 모기지는 어떻게 된다? 이제 아무래도 경색되겠지. 그런데 렌트비는 어떻다? 렌트비는 1년 반 계약이니 지금 렌트비 나오는 거는 이전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반영이니 이 렌트비가 고공행진할 것이야 라고 추정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집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렌트비가 떨어질 텐데 그럼 결국은 다음번 렌트 갱신이 있는 그 시점부터는 렌트비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말 즈음부터는 렌트비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렌트비가 떨어져 주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12월 FOMC 전에, 15일 전에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꺾이는 모양을 보여주면 75bp가 아니라 50bp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뭐 5%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그 뭐라 그럴까 융단 폭격을 맞으면서 그 그로기 상태에서부터는 조금 숨을 돌릴 것이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1월 75p 넘기고 나면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큰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변수는 주가일 것 같아요. 주가가 제일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그 제임스 블러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면 달러 강세 압력도 완화될 것이다. 자, 이제 끝이 보이는 거지. 제임스 블러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다음날.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서 시장이 미친 충격은 크지 않았음. 별로 안 떨어진 거야. 미치겠네, 진짜. 네? 별로 안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세게 하면 연준의 강경한 태도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 이 변수가 제가 보기엔 제일 큽니다. 그 여러 변수들도 있지만, 물론 CPI가 중요하죠. CPI는 중요한데. 근데 주가가 빠지면 반대로 그렇다면 FOMC의 태도가 조금 여유 있게 바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한 변수다. 주가 갑자기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면 또다시 연준의 강경한 태도들이 나올 것이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좀 여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조금 물랑물랑한 비둘기라고 생각은 해요. 샌프란시스코 연은과 부의장이 라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충분히 그런 비둘기적인 사람인데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라이얼 브레이너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발언은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충격파에 대한 언급을 했고 또 해외 시장으로부터의 역피드백을 조심해야 된다는 톤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주가 하락과 연관이 없을까? 저는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면 FOMC의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주가가 반등을 세게 한다면 또 눌릴 것이다. 지난 주말 김영준 이사와의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두리에 갇힌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네, 자 이제 카카오 얘기를 살짝 해보죠. 카카오가 뭐가 문제냐? 일단 그 화재 관련해서 손실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 관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화재 원인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SK CNC하고도 이해관계 걸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시장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일까? 그리고 보험도 들어놨을 테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거죠. IDC 센터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돈이 좀 들어갈 테니까요. 즉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2중, 3중 체제를 이제 앞으로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 먹통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감소의 영향을 조금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소송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무료 사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료 사용 못하게 해줬다고 소송할 수 있을까? 소송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소송으로 이제 골치 아프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돈을 실제적으로 물어줘야 되는 건 무료 사용자들 입장에서의 영향이 클 것이냐 그거는 좀 모르겠고 단 카카오 택시라든가 카카오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과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합리적인 그 상식적인 추론이 될 것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결정타는 이것보다도 지금 여기 지금 언급된 이런 것보다도 뭐 소송 비용 좀 물어주고 하는 것보다도 화재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도 근데 IDC는 좀 큽니다. IDC를 독립적으로 한두 개를 더 줘야 할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꽤 들 거니까 그건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근데 이제 큰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손상을 입은 거죠. 즉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던 카카오톡이라는 절대지존의 위상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식 관련된 톡은 카카오톡보다 이제 다른 저기를 더 많이 쓰거든요. 더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카카오톡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카카오톡보다 다른 게 더 좋아요. 다른 이 메신저가 훨씬 유능해요. 그 메신저가 제가 써보니까 좋고 근데도 이게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거의 언어 같다는 거죠. 언어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들이 유지가 안 되지 않을 거다.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사람들이 SNS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위상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위상을 유지는 할 겁니다만 위상이 흔들렸다는 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가총액 22조 8천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카카오톡은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또 보면은 뭐 30% 이상씩 영업이익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회사인데 계속 주가가 빠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았거든요. 영업이익 대비 주가 배수가 너무 높았는데 영업이익 대비 지금 주가 배수가 40배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점 형성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카카오톡이 아마 저점을 형성하게 될 것인데 단 앞서 IDC나 이런 것들을 새로 지으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과 같은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카카오가 만들었던 주가는 본질 가치 대비 주가가 아니에요. 본질 가치 대비가.
그 본질 가치 대비 아닌 부분이 이렇게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던 부분들이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 카카오가 자리를 잘 잡더라도 옛날에 있었던 이런 그 기대감으로 받았던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제해질 것이다라는 라는 것 정도는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까지의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버퍼가 조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제3자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저는 카카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카카오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도로 주식과 관련되어서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있을 것인데 짧게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